근데 그러면 그거는 언론에서 보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물건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강남에서 많이 물건들이 팔리는 것들을 보면 10억에 샀는데 30억에 팔아줘. 그리고 이 돈 모아서 다시 50억짜리를 사줘. 3년, 2년 안에 또 이거를 30억에 산 거를 100억에 팔게 해줘. 평가를 하다 보면 6개월 만에 2배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7주째 상승, 49주째 하락. 집값 통계 뭐가 맞는 거야? 요즘 분위기 어때요? 아, 매물 안 내려. 금액 안 내려. 그럼 통계 수치는 안 내려가는 걸로 발표가 되겠죠. 근데 정말 시장이 그런가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별적인 특성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대략적인 어떤 가격의 레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만 그 물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서 68평형 올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3억에서 5억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래가가 그것도 굉장히 가뭄에 콩나듯이 거래가 되는데 그게 올랐다? 과연 이걸 올랐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내린 거래는 없느냐? 그거보다 낮은 거래도 찍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언론에서 보도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얘기를 과열게 했다가 되게 욕을 많이 먹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 거래도 사실은 100% 이만큼 정말 빠졌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래는 아니에요. 특수 사정이 개입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돈이 없으니까 집을 넘기는 형태, 이런 경우에 세금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실제 신고가 자체가 낮아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인 간의 거래 뭐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상승 거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떨어진 거래 자체도 뭐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둘 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여지껏의 시장은 이 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꼭 찾아서 그 이유를 밝혀주는 기사를 썼다면, 올라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자극적으로 얼마가 올랐다, 어디가 얼마가 더 오르고 있다, 이런 데에만 활용을 했다라는 거에서 이제 제가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제 하락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증여성의 거래가 많아지고 채권 채무 관계의 거래가 많아지고, 시장에서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를 해서 정리해서 돈으로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자식한테. 근데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면 그냥 이참에 넘겨주자, 이런 거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는 있겠죠, 이런 거래들을 통해서. 그리고 경매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 경매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돈을 못 갚는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받아서 거래할 수 있다라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경매까지 넘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라는 거죠. 이걸 처분해도 경매로 넘어가도 건질 게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이미 디폴트 상태인 거죠. 그런 경우에 경매로 넘어오겠죠.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빚의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 소화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강제적인 형태의 매물로 나온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시장의 침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세 사기 문제에 불거지면서 다세대나 빌라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아파트 물량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고가의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찰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지금 평당 1억, 여기 50억, 70억 막 한다고 했는데 그 가격에 정말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가격에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찰되고 아직도 주인을 못 찾는 집들이 생겨나는 거죠. 경매에도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겠죠. 근데 이 시장의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져야 들어오겠죠. 경매를 한다는 것도, 예전에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경락자금 대출 뭐 이런 거 받아서 80%까지 대출 받아서 매입을 하고, 잠깐 매입해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린 다음에 바로 매각하는 형태로 이제 경매의 차익을 챙기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이 경매를 받는 거는 사실은 극히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시장의 급매를 찾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지, 경매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많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두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또 컨설팅을 활용을 하고, 뭐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금매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이라기보다는 정말 투자자를 위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더 평가절하되어 있는 경우에 많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권리관계나 어떤 이 복잡한 부분을 내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생기잖아요. 그 시장이 막 화랑이 돼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경매를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되겠죠. 경매에 참여를 하려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경매를 통해서 좀 싸게 샀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비싸게 팔게 되면은 그게 이득인 거 아닌가. 물론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싸게 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올라간 금액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돼서 내가 지금 한 번 유찰돼서 샀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20%는 벌 수 있었다고 생각해.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두 번 유찰된 금액에 샀어도 그게 결국은 지나고 보면 정상적인 가격이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주째 상승, 49주째 하락, 집값 통계 뭐가 맞는 거야? 진짜 이 통계가 발표되면서 더 시장은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부동산 원에도 근무를 했었지만 국가 공식 통계가 되면서 이제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주간 단위로 주택 동향이 어떻다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고 이거를 언론이 차용하는 지금 그런 구조거든요. 어느 지역이 몇 프로가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가 반등이 시작됐다 뭐 이런 기사로 쓰여지고 이런 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호가를 높이는 또는 호가를 낮추지 않는 이런 원인이 되거든요. 결국은 작은 날개짓이 거의 시장에 또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국가 통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주 단위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지 진짜 시장에 가는 방향성과는 다른 형태로 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계가 그리고 또 조사하는 구조를 보면 중개업소에서 조사한 금액, 실거래가 이런 거를 보고 또 조사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가격을 넣게 돼 있어요. 부동산 원의 통계 같은 경우는.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협력 중개업소의 가격을 가지고 하잖아요. 결국은 호가 위주로 조사되는 통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호가 위주라는 것, 중개업소에서 파악하는 금액은 중개업소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하고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금 얼마나 해요? 물어봤을 때 얼마 정도 합니다. 얘기하면 그거보다 그럼 저는 얼마에 내놔주세요. 이러면 이 가격을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매물의 일반적인 가격이잖아요. 이거는 시장에서 정말 그 가격이냐라고 봤을 때 중립적인 가격이라기보다는 매도자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된 금액을 기초로 통계가 작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거래가 없는데 지금 집값 반등한다고 하고 뭐 금리 상승은 멈췄다고 하고 다시 바닥을 찍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던 게 낙폭을 줄이잖아요. 왜 낙폭을 줄여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3억은 낮춰야 팔릴 것 같았어. 그랬는데 지금은 2억만 낮춰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지나면 그냥 원래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럼 호가 자체가 낮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통계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요즘 분위기 어때요? 매물 안 내려. 금액 안 내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통계 수치는 어떻게 발표될까요? 안 내려가는 걸로 발표가 되겠죠. 근데 정말 시장이 그런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통계 자체가 호가 위주의 조사를 기초한 수치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걸 바라봐야 되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무거운 시장이에요. 워낙 고가의 제품이고 이걸 시장에 참여하고 이게 변동을 보이려면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주일 만에 올랐다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더 올려내놓을래요? 5천만 원 더 올려내놓을래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오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를 조사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단기에 걸쳐서 자주자주 발표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뭐 단기로 봤을 때는 상승이고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이다. 뭐 이런 기사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또 통계를 조사하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통계에서는 수치적인 부분이 있고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통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급량, 주택 보급률 이런 것들은 건물이 몇 개 있고 얼만큼 또 지어지고 언제 준공이 나고 이런 수치에 기반해서 나오는 통계잖아요.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통계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기준만 정확하면. 근데 이런 가격 동향을 조사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조사자의 판단도 개입되는 통계예요. 그럼 이 조사자는 누구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전문성을 더 갖고 있겠지만 그들은 그럼 뭘 참고를 할까요? 시장의 얘기를 참고하겠죠. 중개업소의 얘기, 예를 들어 중개업소에 전화해. 요즘
아파트는 좀 어때요? 아, 똑같지 뭐 이랬어요. 근데 언론에서 막 오른다고 막 기사가 막 쏟아져. 다른 통계기관에서 또 얼마 올랐다고 나와.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 조사자라면? 올랐다고 하겠죠. 이런 주관적인 통계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참고 자료로 방향성만 봐야지 이게 진짜 뭐 얼마 올랐다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거래가도 기초를 해요. 근데 실거래가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얼마나 개별적인 부동산의 실거래예요. 동향의 표본이 되는 집들이 있고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단지에서 거래가 있느냐? 거래가 없어요. 일주일 단위로 막 빵빵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2년에 한 번 될까 말까, 뭐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 이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건이 거래가 돼. 뭐 주변에 다른 게 거래가 돼서 참고를 하겠죠. 근데 그 거래가가 과연 중립적인 가격이냐에 대한 판단도 또 필요하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거래가 정말 층, 향, 동, 인테리어 정도, 선호도 아니면 사정의 정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조사자 입장에서. 근데 100% 언론에서 실거래가 올랐다? 가격이 오른대더라? 그러면 아 이거 진짜 올랐긴 올랐던 것 같으니까 조금 반영해야지. 그러니까 실거래도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근데 실거래도 우리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거래가 진성의 여부도 알 수 없잖아요. 진위의 여부도 판단되지 않은 실거래, 얼마의 중개업소에서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아 이게 신고가 됐으니까 금액이 이게 기존보다 올랐다 내렸다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통계 자체에 있던 불완전성을 인지를 하고 참고 자료로 판단을 해야지 지금 통계만 맹신해가지고 뭐 오른다 내린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통계 조사 발표하는 데에 조사 방법이 다 게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서도 저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형태로 조사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에요. 종합적인 사업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 사업은 소유자가 한 명이잖아요. 한 명 내지는 뭐 몇 명만 해가지고 땅이 있으면 땅을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건물 짓고 팔아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와 같은 자금력, 모두가 나와 같은 감당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껍데기만 있는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너무 난 늙어서 더 이상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가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이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진척시켜야 되는 게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익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사업이 쭉쭉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화랑이 왔을 때, 또는 아예 기대가 없을 때, 나는 정말 이 낡은 집에서 이제 정리하고 난 떠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떠나려면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사업이 오히려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아예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고 정말 재건축을 통해서 환경의 개선, 낮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야 그만큼 나중에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기대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입 자체를 너무 큰 비용을 들이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더 큰 이익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은 사업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재건축은. 아무리 정부가 어떤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지원을 해주겠다 하더라도 이 본인들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압구정을 산다. 언제 입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는 거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2003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2023년이죠?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회비용인 거거든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여기에 묻어뒀을 때 과연 10년, 20년 후에 그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다른 걸 통해서 자금을 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만큼 큰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강남에 재건축을 산다는 거는 재건축할 곳이 몇 군데 안 남았어요. 강남은. 압구정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개발되고 나면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곳에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 때,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대부분 부자기 때문에 버틸 여력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업이. 근데 물건도 자주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경매가 나왔어?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 그럼 내가 이참에 사놓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김태희 500억 차익을 포기했다. 1,400억 강남역 빌딩 매각 철회. 저는 이 기사도 굉장히 나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이 뭐 얼마짜리 빌딩을 얼마에 샀다, 뭐 어디 100억짜리 뭐 아파트를 샀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눈탱이?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예인들이 거래한 건들에 대해서 이제 감정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보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굉장히 높은 금액에 사요, 항상.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의 화랑을 겪을 때 그걸 이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형태로 해서 300억에 산 걸 500억에 팔고 500억에 산 걸 1000억에 팔고 이렇게 하면서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한 곳에 모든 걸 이제 몰빵을 하잖아요. 마지막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원하는 금액에 팔리지 않는 거죠. 굉장히 바쁘잖아요, 연예인들. 그러면 보통 이제 부동산 중개법인 유명한 사람들 이런 분들 통해서 부동산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고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개법인의 특성을 생각하면 중개법인은 시세 차익을 벌어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회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물건을 자꾸 사고 팔고 해야 수수료를 챙기잖아요. 중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법인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빠르게 사고 팔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렇게 되려면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뻥튀기 해서 올려서 팔아주고 해서 이런 이익을 본 사람들이 생겨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기 고객들이. 그리고 기존에 10억을 갖고 진입한 사람, 30억을 갖고 진입한 사람, 50억을 갖고 진입한 사람 고객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억에 산 사람은 30억에 팔면서 다시 이제 50억짜리 물건을 사주고 계속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인 거죠.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전통적인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이런 것들은 자주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워낙 계속해서 수익을 주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계속 임대료가 발생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나의 자산을 축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팝니다. 장기로 가져가요. 대대손손 물려줘요.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되게 좋은 위치에 임대료 잘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일 안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통장에 꽂히는 물건을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인 게 있나요? 없으니까 갖고 있다가 자식 주겠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말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물건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강남에서 많이 물건들이 팔리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강남에서도 안쪽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동이 많은 곳이 아니라 그냥 주거지로 발달됐던 지역들 이런 데를 이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새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업무용 사옥으로 쓴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개발이 바뀌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걸 한번 해본 사람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에 샀는데 30억에 팔아줘. 그리고 이 돈 모아서 다시 50억짜리를 사줘. 3년, 2년 안에 또 이거를 30억에 산 거를 100억에 팔게 해줘.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회전을 하는 거죠. 계속. 자본이득을 보니까. 이런 시장을 굉장히 오래 겪었어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한계의 상황이 온 거죠. 평가를 하다 보면 6개월 만에 2배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래가 자체가 내가 좀 전에 100억에 샀는데 200억에 되나 매물로. 한 6개월, 9개월 만에. 그러면 이제 이 밑에부터 물려온 사람은 그것도 사는 거예요. 180억에. 이런 상황이 계속 왔는데 이제는 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대출이 그만큼 안 되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준을 또 보거든요. RTI를 봐가지고 대출이 감당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원금을 또 상환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한계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 기사에 나온 분도 500억 차익이라는 것도 자기가 900억에 샀는데 1400억에 내놓은 거예요. 안 팔리는 거죠. 정말 포기했을까요? 1400억에 팔 수 있었으면 팔았겠죠. 이 사람은 팔려고 했었는데 안 팔리니까 거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 또 굉장히 오랜 기간 공시를 겪었잖아요. 이 물건이 유명 뭐가 들어온다고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런 빌딩을 소유한다는 거는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있어야 당연히 자본이득 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캐시카우처럼 계속해서 돈을 벌어주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임차인 채우고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400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수익률은 뭐 2%도 안 되는 수준의 임대료를 그래도 절대적으로 큰 금액이니까 이걸로 이제 운영을 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중개법인이 주로 일을 하는 거는 중개가 많이 돼야 거래가 많아야지 이익을 보는 구조고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얼마 이상에 팔아줬을 때 어떤 그 성과급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더 높게 팔아주려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 시장이죠. 여기는.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